예, 2차 시 합시다. 13주 2차 시. 13주는 낙태, 임신 중지의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고 보고 있는 거죠. 1차 시에서는 낙태죄, 임신 중지와 관련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여성단체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낙태죄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의의 일부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살펴봤어요. 이번 2차 시와 3차 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논증적 논문을 읽어가면서 낙태죄, 임신 중지와 관련된 문제를 깊이 있게 보기로 하죠. 2차 시, 3차 시 나누어서 강의 영상은 나눠서 만들 거고요. 자료는 이게 좀 논문이기 때문에 분량은 많아요. 39쪽에 이르는 글입니다. 내가 밑줄 형광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것 중심으로 좀 쉽게 또 설명을 할게요. 30분씩 나눠서 그 정도 하고 이 자료는 2차 시와 3차 시 자료로 여러분에게 읽기 자료로 제공할게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죄. 우리가 그 1차 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성단체에서는 임신 중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개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낙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글에서도 그냥 낙태죄, 낙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죄 재개정 및 재정과 개정 그거죠. 재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글입니다. 사회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자가 신유나 최규진 선생인데 이 두 분은 인하대학교 그러니까 신유나 선생은 인하대학교 의대에 석사 과정에 있군요. 석사를 뭐 졸업했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최규진 선생은 인하대학교 의대 이제 교수로 계시군요. 자 봅시다. 초록은 그러니까 논문은 이제 그러니까 논증적 글에서 가장 그 완성된 그 글이 논문입니다. 학술 논문. 근데 논문은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12주 차에 퀴어와 관계성 그러니까 그 관련된 공부를 같이 했죠. 그것도 이제 내 논문인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데 이렇게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문 초록 요약된 거죠. 요약되어 있고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있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초록을 국문 초록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어 키워드도 또 영어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 지난 12주차는 우리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외를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 13주 차에 보고 있는 이 글은 본래부터 PDF로 제공되어 있는 그런 글이어서 이걸 내가 삭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제 씁니다. 물론 이건 내가 이제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에서 이렇게 그 이용자 정보가 있죠. 내 아이디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두 분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죠. 이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부를 합시다. 자, 초록. 이제 전체적으로 이 글의 요약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본 연구는 낙태죄의 재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를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50년대 한국은 분단과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곤란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랬겠죠.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여겨 형법에 낙태죄를 포함시켰다. 그렇군요.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 마리아 미즈의 이야기를 아마 12주차에 내가 했었죠. 퀴어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마리아 미즈는 12주는 아니고 가정폭 예, 그건 됐습니다. 예,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자리에 충실합시다. 내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놓은 게 많아서. 근데 60년대 들어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 인구 억제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박정희 때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때는 이제 소위 경제개발을 뭐 1차 5개년, 2차 5개년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가족 계획 사업을 포함시켰군요. 그러나 피임에 초점을 맞춘 가족 계획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컸기에 모자보건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낙태죄를 사문화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낙태죄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형법에 있긴 하지만 특별히 처벌하지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그걸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낙태죄가 명시된 이상 여성들이나 의사들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 와서 이제 공공 의료가 확립이 됐는데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었겠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80년대 이후에도 사실은 지금 낙태죄, 그러니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경우는 모자보건법이 허용된 그렇게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불법 시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는 그 시술하는 의사는 이렇게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임신 수술을 하는 임신 중지 수술을 하는 해당 여성의 경우는 어떤 건강권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러겠죠.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역사를 보는 거예요. 87년과 92년에 형법의 낙태죄를 개정했군요. 그래서 실질적인 낙태 허용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건 뭐냐? 낙태죄를 존치시키고 낙태한 여성에게만 죄를 물어서 남성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나도 늘 이 문제가 나는 낙태죄, 임신 중지,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늘 여성의 몸에 가면 책임을 지우는 이 논의는 뭔가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그러니까 왜 상대 남성은 예, 처벌이라든가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소위 면죄부를 받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낙태죄를 전치시키고 낙태한 여성에게만 죄를 물어 큰 틀에서 기존의 가부장성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인 낙태의 허용 효과를 꾀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쭉 보면은 어쨌든 인구 통제 정책에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이제 형법의 낙태죄를 포함시켜서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인구 증가라고 하는 인구 통제의 어떤 정책 목표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일정하게 인구 어떤 조절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정하게는 이제 그 소위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인구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낙태죄는 이제 존재하지만 그걸 사문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7년과 92년에 형법에 있는 낙태죄를 개정해서 낙태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그야말로 이것도 사문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종교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데 그쳤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어떤 개정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구조 변화가 감지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아예 인구 증가 정책으로 그러니까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낙태죄는 폐지되지 않았고 진보 정권이 대체로 이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는데 그 개념까지 따지면 안 돼. 언제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 진보 정권, 이야기할까요? 진보 정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보수 정권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정권에 비하면 상당할 정도로 개혁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진보 정권이라고 하고 봅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뭐 중도 개혁 정권이겠죠.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어떤 그런 정책 지향적인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는 폐지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출산 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인구 정책마저 개선되고,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던 낙태죄는 급기야 이제 이명박 정권의 낙태에 대한 보수적 접근과 결합하면서 2009년 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2012년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나왔으나, 사회적으로는 여성운동의 중심 무죄에 낙태 문제가 포함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촉발된 낙태죄 논쟁은 또다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송으로 나아가는데,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뤄낸 민주운동과 여성운동의 상승이라는 배경성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1차 시대 봤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그러니까 낙태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어떤 그 인권의 문제에 비춰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결정이. 그래서 작년 2020년 12월 30일까지 이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임신 주차를 12주차까지, 그러니까 임신 중지 그 낙태 수술을 허용하는 태아의 그 주기를 12주까지로 연장하는 선에서 미봉책에 그쳤다. 그래서 이제 여성단체가 여전히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 1차 시대 살폈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이 국문 초록회가 잘 정리가 됐죠. 이렇게 낙태죄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정하고 이런 법적 논쟁의 역사를 우리 사회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제 살피고 있는 그런 그 논문이죠.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민주주의와 인권 20권 2호에 실려 있군요. 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10여 편 이상을, 그러니까 매년 한두 편 이상씩 민주주의와 인권의 학술지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데, 민주주의와 인권의 10여 편, 12, 3편, 한 15편 정도 얼추 글이 실렸을 거예요. 지난 12주차에 우리가 같이 살폈던 퀴어와 관련된 논문도 민주주의 인권에 실렸죠. 그래서 좀 반갑군요. 자, 낙태죄 존치 여부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헌법 병실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굉장한 진보입니다. 이런 게 진보죠. 진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존의 것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서 조금 더 뭔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좀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소위 진보죠.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그 2019년에 헌재의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이제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국제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이제 그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은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법은 한 국가의 사회 구조,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토대로 생긴 그런 현상과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또 다른 상황에 있는 국가에 적용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항상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긴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그 우리 사회의 현실에 그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법과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이제 어떤 진통도 따르고, 물론 이제
그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여성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법과 현실 간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살필 게 필요하다. 이건 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제하에 이 글에서는 낙태죄의 재개정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분석을 우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주로도 그 설명하고 있죠. 1차 시도 설명했었는데, 낙태는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임신 중지라는 말이 선호되고 있더라. 근데 아까도 이제 낙태죄, 형법에도 낙태죄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관습적으로 낙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다. 대신에 이제 일정하게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표현도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그 설명하고 있어요. 부수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선행 연구입니다. 그 낙태죄와 관련된 역사적 고찰한 선행 연구 논문은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그 지금 살피고 있는 주제 논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선행 연구를 살피고 그것들의 의의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내 논문에서는 그 빈 틈을 찾아내서 그걸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논문의 글쓰기 방식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연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의식인가는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어디 볼까요? 네, 봅시다. 예.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이런 선행 연구로 결과를 바탕으로 낙태죄 재개정 과정을 사회 정책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80년대와 90년대 형법상 낙태죄 개정 과정과 2012년 낙태죄 헌법소송 이후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를 통해 국가주주 인구정책 속에서 낙태죄 역할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연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대 낙태죄 제정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강점기를 거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일제 억압에서는 해방이 됐죠. 그러나 이제 미 군정기를 3년 정도 미군이 이제 직접 통치했다는 얘기죠. 일제에서 미군으로. 그래서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또 이제 수립이 되고,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이죠. 우리가 제헌절 헌법을 제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그러니까 일본의 오랜 식민 지배의 결과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의 주요 구성원들,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어떤 국가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위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식민 지배 잔재가 지배 체제의 구성원, 상층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이런 그 어떤 법과 제도에도 굉장히 많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도입됐어요.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못한 데 따른 하나의 그런 좀 불합리한, 또는 또 일정하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의 문제도 보면 이렇게 되다는 얘기죠. 식민시기 일본 형법의 상당 부분이 존속됐다는 얘기. 우리 형법도. 특히 이제 일제 형법 중 낙태죄 조항도 유지되었고, 그러니까 낙태죄도 역시 식민 지배기에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총독부의 그 형법도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이제 쭉 보면 너무 이제 그 분량이 많으니까 이걸 다 내가 읽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몇 차례 읽고 정리해 놓은 거 위주로만 시간을 봐가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자료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죠. 자, 하여튼 낙태죄는 1952년에 우리
우리 법에 이제 1952년에 수정 의결을 냈다. 그래서 부동의 낙태죄라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된 부동의 낙태죄, 부동의, 동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촉탁이 이제 요청을 말하는 거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동의 없이 그 말이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부동의 낙태죄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이 또 추가됐군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논의를 거쳐서 볼 때 낙태죄 전치론자들은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낙태죄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낙태죄 전치입니다. 이들은 이제 어떤 그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걸 봅시다.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국력 강화를 위해 인구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인구 통제가 이제 그 뭐 국가의 어떤 정책 의제상 이 낙태죄도 여전히 필요했다. 그러니까 1차 시에서 그러니까 여성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했던 말은 이런 맥락에서였군요. 예. 그리고 태아의 생명 존중과 성도덕 문란 방지라는 윤리적 이유도 함께 이제 그 낙태 전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태아의 생명 존중은 종교계에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논리적 근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소위 이제 어떤 보편적인 인권, 생명권, 인 것처럼 낙태죄가 필요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쪽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사실은 생명권의 문제죠. 태아의 생명 존중 이렇게.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성도덕 문란 방지, 윤리적 이유. 이건 좀 어이없죠.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그야말로 그 성적인 어떤 선택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국가의 어떤 법적 통제 속에 들어있었던 소위 간통죄라고 하는 것도 얼마 전에 폐지됐죠. 국가가 개인의 어떤 사적 그야말로 사사로운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하긴 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구 증가를 규제하기 위한 낙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증가를 규제. 그러니까 낙태죄 전치를 주장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이 인구 문제, 인구 통제와 관련해서 어떤 낙태죄를 결부시키고 있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열악한 사회 경제 여건 속에서 낙태죄가 제정되면 낙태 시술이 음성화되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낙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영유아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요 문단에서 이제 그 1950년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50년대에 낙태 전치론자들과 폐지론자들의 주장의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인구 증가를 위한 국력 강화라고 하는 재생산을 국가주의적으로 접근한 법사위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1993년에 낙태죄를 포함시킨 대한민국 최초 형법이 제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근데 낙태죄 전치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전쟁 직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가부장적 가치관이 팽배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승만 정부는 남북 통일 이후에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이제 봤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어떤 정치적 그 고려가 이제 낙태죄의 폐지나 존속에 굉장한 어떤 그 역할을 했군요. 하여튼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50년대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재생산 정책과 맞물려 낙태죄가 형법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50년대 여성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낙태죄로 처벌받는 것보다 더 엄혹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직후에 여성들이 낙태죄로 처벌받는 것보다 굶주림, 기아 이런 어떤 어려움이 더 힘들었겠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53년에 형법에 낙태죄가 실행되었었던 낙태는 그다지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때는 그 의료 기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태하다가 아이는 물론이고 산모도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남아있네요. 임신한 여성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불안전한 약물로 맞아요. 약물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근데 이제 어떤 의료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과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낙태를 행함으로써 여성이 이제 여성 자신의 생명까지도 박탈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60년대에 학교 출산율이 6.3명, 그러니까 한 명 가임 여성 한 명이 6.3명씩 낳았다는 얘기죠. 이런 베이비붐 현상이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구 통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낙태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네요. 경제 상황은 열악한데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 그러니까 낙태죄로 처벌받느니 낙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굶주릴 먹을 이불을 줄여나가는 것이 당시 여성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각주 6번을 보면 이제 굉장히 낙태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4회 연속으로 한 경우도 93.7%, 뭡니까 5회 이상도 69.6%. 그러니까 낙태를 하게 된 이유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죠. 그 다음에 자녀 혐오, 자녀 과다, 터울 조절, 경제 곤란, 신체 허약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건강상의, 그러니까 미혼 순으로 낙태를 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낙태하는 경우는 지금은 이게 가장 어쩌면 클 것 같기도 한데, 자 봅시다. 이제 50년대에 봤죠. 50년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낙태죄가 형법에 이제 포함됐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낙태가 굉장히 많이 행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봤죠. 여기서는 이제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민생고 해결, 경제적 근대, 그러니까 누란의 가난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이제 반공주의, 그다음에 하나가 경제 부흥, 두 가지죠. 그래야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미국의 지지도 받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그 정권을 공고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어떤 민생고 해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인구 억제가 경제 발전의 필수적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대두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이제 유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보니까 60년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14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데 15세부터 64세 일할 수 있는 인구가 54.4%. 다시 말해서 유소년 부양 부담이 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지금은 이제 노년층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젊은 층이 이제 그 노인들의 어떤 복지 문제, 그러니까 그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해졌죠. 예.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어느 시대나 그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의제이긴 합니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 어쨌든 경제 개발, 그 삶의 질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60년대 70년대에 매우 중요한 인구 정책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구를 감축시키자, 인구 억제 정책. 그래서 피임 정책을 중심으로 인구 억제를 시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피임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피임이야 자발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랬죠. 그래서 피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결과를 정부에서 이제 확인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개입해서 낙태를 단죄의 대상으로 삼던 50년대와는 달리 60년대와 70년대에는 국가가 나서서 낙태를 인구 억제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물했다. 여성의당 서울시 공동위원장 그 주장이 맞군요. 내가 잘 몰랐습니다. 예, 충분히. 예. 자, 그랬군요. 자, 이제 70년대 유신 정권 시대에 모자보건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73년에 모자보건법.
근데 이제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해서 법의 개방성을 결정짓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허용하지 못.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로 인한 그 낙태에는 제외했다 그 말이죠. 모자보건법에서. 예, 모자보건법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모자보건법에서 소위 낙태를 허용하는 범주, 아까 내가 설명했습니다. 1차 시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본인에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강간 또는 준강간의 임신. 준강간이 뭔지 여러분이 알죠? 뭐 술을 많이 마셨거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강간하는 경우를 준강간이라고 하죠. 강간,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그 다음에 친족간에,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아까 설명했습니다. 1차 시에서는 이런 경우. 자, 조금 쉬었다가 3차 시 할게요.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